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수능 특강 120쪽에 있는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선생님이 세로로 세워놨더니 평상시 가로로 세워놨더니 각도가 좀 이상하네요. 세워놨더니 자, 그럼 수능 특강 120쪽을 볼 텐데요. 일단 박지원 소설이고 호질이에요. 박지원 소설에는 호질 말고도 허생전, 뭐 양반전, 예덕선생전 등등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박지원 하면 일단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박지원은 선비다움을 굉장히 중시해서 선비다움. 그러니까 박지원이 생각하는 선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선비의 모습을 많은 진짜 선비들이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풍자하고 싶어서 그런가 소설을 통해서 선비들을 많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이게 비판하는 건 선비들이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선비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박지원 소설 중에 진짜 유명한 호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 반각본전기수랑 디지털 전기수 만들었잖아요.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의 친구들 걸 바탕으로 해서 반각본전기수 한번 보고 디지털 전기수 한번 본 다음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여러분 다 잘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반각본정에서는 누구 걸 참조할 거냐? 자, 우리 지금 여학생반에 있는 곽정현 학생이 그린 걸 한번 참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전체 줄거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갈래는상의 고전술인 걸 알 거고 여러분들 호질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EBS 책 121쪽에 보시면 호질에 보면 한자가 써져 있을 거예요. 이 호가 여러분들 호랑이 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 질은 꾸짖을 질자예요. 우리 질타한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호랑이의 꾸짖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소설을 읽어보시면 왜 호랑이의 꾸짖음이 제목인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봤더니 정현이 친구는 보니까 줄거리를 10컷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작년에 8컷 이상 하느라 고생 많았죠. 한번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간다. 호랑이가 오랫동안 굶다 보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뭘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해. 근데 소설 전체를 보시면 뭘 먹을까 얘기했더니 뭐 무당을 먹을까 했더니 무당은 뭐 어쩌고저쩌서 안 되고 뭐 이걸 먹게 뭐 얘는 어쩌고저쩌서 안 되고 뭐 도깨비를 먹을까 도깨비 이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가거든요. 그러다가 호랑이 어쨌든 먹을 걸 찾아서 마을로 내려옵니다. 근데 마을에 누가 살고 있냐? 위선적인 북곽 선생과 나라에서 인정한 최고의 연령인 동리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두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밤에 몰래 미래를 즐깁니다. 근데 왜 위선적인 북학 선생이냐?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는 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책들도 이렇게 집필을 많이 해서 유학자 중에 최고의 유학자로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럼 최고의 유학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것과 다르게 아주 더러운 짓들을 많이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위선적이라 미리 표현해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최고의 연령인 동리자. 옛날에 보면 효자 같은 경우 집에 뭐 효자문, 효녀의 효녀문, 연려. 뭐 여성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정절이나 절개 잘 지키면 뭐 연려문 이런 걸 세워줬거든요. 근데 동리자란 여자도 국가에서 연려로 뽑힌 사람이야. 그러면은 과부가 된 다음에 남편 죽은 다음에 정절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동리자의 성이 다 제각각인 아들들은 아들이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애초에 비꼬는 거죠. 여러분 연려상을 받았는데 성이 5명이 다르다는 얘기는 적어도 남편이 5명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연려를 받는 거랑 전혀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동리자도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리자의 5명의 아들이 밖에서 엄마가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너 어떤 남자랑 미래를 즐기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왜 북학 선생이 여기 있지? 내가 알기로 북학 선생은 이 시대 최고의 유학자로서 과부와 이렇게 몰래 불륜을 저질 정도의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러자 한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마도 저기 산속에 구미호가 산다고 하는데 걔가 사람 천년문 구미호가 있어요. 천년문 여우가 있는데 걔가 사람으로 둔갑할 수가 있대. 걔가 혹시 사람으로 둔갑해서 북학 선생으로 둔갑하고 와서 우리 엄마 유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야, 그럼 그 여우의 꼬리를 가져가면 뭐 천리를 날아갈 수 있고 뭐 발 있으면 천리를 달려갈 수 있고 무슨 뭐를 얻으면 뭐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여우를 잡으면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5명의 아들이 야, 그러면 북학 선생일 리가 없다. 그럼 쟤를 뭐 하자? 저 여우를 잡아서 우리가 한번 그런 금은 보화를 얻어보고 여러 가지 능력을 얻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천년 묵은 여우가 북학 선생으로 둔갑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잡기 위해 엄마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들들이 이제 둘의 미래원장을 덮치니까 북곽 선생은 추한 모습을 본다. 무슨 소리냐? 북곽 선생은 그래도 국가에 자기의 퍼지는 명성이 있잖아. 근데 과부, 남편이 죽은 아내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뭐라고 하지? 도덕적으로 치명타겠죠.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치면서도 내가 북학 선생을 모르게 하면서 도망쳐야 돼. 그래서 보면 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뭐 여기 소설에 보시면 병신처럼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다리를 뭐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귀신처럼 도망간다고. 어쨌든 추한 모습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웃긴 건 도망을 가다 어디에 빠지냐? 똥구덩이에 빠집니다. 똥구덩이에 빠져요. 그래갖고 북학 선생이 이제 똥냄새가 묻으면서 간신히 올라왔더니 앞에 누가 버티고 있냐? 아까 호랑이가 배고파서 내려왔다 그랬죠, 여러분들. 마침 앞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호랑이 있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뭐하냐 이제 호랑이한테 막 아첨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뭐 호랑이님의 덕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아첨을 해요. 근데 우리 소설을 보시면 앞부분 싹 날라가 있고 이 그 똥통에서 나와가지고 호랑이랑 마주친 장면, 이 부분도 우리 수능 특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첨을 떨어요. 뭐 호랑이의 뭐 기상이 어떻고 호랑이의 뭐 능력은 어떻고.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라고 해? 야, 평상시에 네 호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잖아라고 하면서 너 참 나쁜 놈이다. 유학자들은 맨날 다 유는 유라더니라고 하면서 정확히 나와요. 유학자는 아첨을 많이 한다라더니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위주를 사용하면서 이 북학 선생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랑이는 북학 선생 막 질타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자, 그러자 북학 선생이 계속 빌어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계속 빌어요. 근데 계속 빌고 나서 좀 이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호랑이 있어 없어? 호랑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호랑이한테 빌었잖아. 그럼 그걸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그 반성한 채로 뭔가 태도가 변화돼서 살아야겠죠. 근데 마침 동도 텄어. 근데 지나가던 농부가 여기 보면 밭을 갈라가던 농부로 나와 있네요. 마주칩니다. 근데 농부가 북학 선생한테 아이고 선생님 이른 새벽부터 여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사실 반성을 했다면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 했는데 호랑이를 만나서 내가 반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내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 없네라고 말이다 하면서 또다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호랑이 앞에서 반성을 하긴 했지만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선을 떤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게 소설 전체의 줄거리고요. 지금 정현이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그러면 정현이는 어떻게 핵심 단어를 요약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따가 선생님이 요약한 것도 보여줄 겁니다. 일단 한문소설. 박지원이 실제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한문소설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걸 번역한 겁니다. 한문소설이고요. 우화소설이다. 뭐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어느 정도 우화소설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의인화 소설이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호랑이를 인간으로 표현했나? 근데 물론 호랑이 인간처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인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풍자소설.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풍자한 거 맞죠? 누굴 풍자하냐? 북학 선생도 풍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리자도 풍자한 거고, 북학 선생 위선적인 모습 풍자한 거고, 그 다음 열렬하고 손꼽혔지만 뒤에서 바람 피고 있는, 바람은 아니구나, 죽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열렬하고 소문났지만 여러 남자들 만나고 있는 독리자를 풍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학 선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우로 둔갑한 거야 라고 해서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그런 독리자의 아들들도 풍자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무지했던 그런 백성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북학 선생 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는 농부도 풍자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적이다, 우의적이다, 범의 역할과 상징으로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 뭔 소리냐? 결국 작가의 의식은 범이 하는 얘기 속에 있다는 얘기죠. 주제의식이. 그다음 표리부동하다 뭐냐, 여러분들. 겉표자와 이게 아넬리자인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북학 선생 다르고 독리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잘 써놨네요. 요약해놨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북학 선생은 뭐라고 요약했냐? 위선적이다. 그다음 자존심 최강이다. 부르 건강함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네요. 떳떳하지 못한 짓 하면서 꼴에 수치심을 느끼는 이상 인물 잘 표현했네요. 방금까지 호랑이에게 아첨하며 빌빌거리다가, 그렇죠? 농부를 만나니 옷에 똥 묻은 채로 위선을 떨어. 웃긴 인물 맞아요. 진짜 웃긴 인물이죠. 북학 선생 아주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비들이 이런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야. 호랑이 사이다라 표현했네요. 인내심 갑 편식쟁이. 아마 사람 뭐 이건 맛없고 멋없고 해서 뭐 골라먹는 그 장면 때문에 맨 앞에 보면 소설 전문 모션 맨 앞에 있거든요. 그 부분 때 이런 말을 쓴 것 같아. 듣고 싶지도 않은 긴 아첨을 들으며 기다려주는 인내심 깊은 동물. 그러네요.
배가 고파서 산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북각 선생이 더럽다며 편식하는 은근 귀여운 면이 있는 동물. 잘 표현했네요. 그럼 연려 독리자. 아이가 다산의 여왕 모순적. 중요한 건 5명인데 이 5명의 성이 다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식들이 많으나 심지어 다 아빠가 다름. 그럼 사실 연려 상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조선시대, 이게 조선이 맞나? 최대 연료로 뽑힌단 말이에요. 조선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거죠. 모순적 인물이죠. 나라에서 인정한 연료라는 모순적인 인물 잘 표현했네요. 아들들이 북각 선생과 미래를 막지 않았다면 곧 6대에도 출산할 뻔함. 재밌게 잘 표현했네, 그쵸? 선생보다 훨씬 낫네요. 자,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서 한번 요약했나 볼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더라고 보니까. 그림 잠깐 보시면, 자,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온 모습을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식으로 표현했네, 그쵸? 호랑이 진짜 잘 그렸죠? 그 다음 위선적인 북각 선생과 나라에서 인정한 최고의 연령인 독리자는 미래를 즐긴다. 아무래도 애 5을 낳아서 그런가 약간 여기 주름을 좀 표현해 준 것 같은데 그거 치고 조금은 어때? 좀 젊어 보이죠? 그 북각 선생도 되게 어려 보이네, 그쵸? 조금 나이가 들었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그림을 잘 표현했네요. 미래를 즐기네. 몰래 밤에 몰래 촛불 켜놓고. 자, 이어서 자, 이제 아들들이 북각 선생이랑 그 자기 엄마랑 대화하는 걸 들은 거죠. 근데 북각 선생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면 독리자의 성이 다 제각각인 아들들은 천년 묵은 여우가 북각 선생 둔갑에 포획하려 한다. 봤더니 여기 잘 표현했네.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변신했고, 그다음 북각 선생 잡으면 뭐 이런 뭐 고무신이 아니죠? 좋은 비단신 얻을 수 있고, 뭐 꼬리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관직 이런 거 생각하나 봐. 소설 전문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봤더니 성 다른 것도 김씨, 이씨, 박씨, 금씨, 임씨 이렇게 설명해놨네요. 근데 아마 소설 전문에 보면 성이 나와 있진 않을 거야, 쌤이 알기로는. 근데 신씨 하나 써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 다음 아들들이 둘의 미래 현장을 덮치자 북각 선생은 추한 모습으로 도망친다. 보니까 막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도망치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온전하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막 다리를 걸고 완전 여기 보면 뭐라 표현되어 있냐?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120쪽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온건하게 표현했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잘 그렸죠, 여러분들. 그 다음 도망가다 똥통에 빠진 걸 굉장히 잘 그렸어요. 보니까 아들들 성난 모습, 그쵸? 쫓아가는 거. 그 다음 여기 빠지는 모습 굉장히 재밌게 잘 그렸죠. 그러다가 북각 선생이 간신히 올라왔어. 똥통에서 올라왔을 때 앞에 누가 있어? 호랑이가 서 있네. 아유, 어떡하냐, 그쵸? 똥 묻은 거 보이죠, 여러분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나오자마자 뭐라 하냐면 실제 이거 하는 대사입니다. 호랑이의 덕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자, 북각 선생 살아남으려고 호랑이의 온갖 아첨을 다 떱니다. 호랑이의 뭘 본받고 막 얘기해요. 그때 호랑이 뭐라고 하냐? 북각 선생을 뭐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의 단어가 이거예요. 선비유자. 그래서 선비유자. 그러니까 유는 유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뭐야? 유학자들은 아첨을 잘한다고 하니 진짜 그렇구나. 동음이어를 활용한 이거 뭐라고 하지? 언어유희입니다. 우리 아마 1학년 때 춘향전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뭐 동음이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뭐 도치를 통한 언어유희, 뭐 도치는 이런 거예요. 문 닫아라, 아니다.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언어 유사성은 아마 봉살탈취에 보면 노생원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노생원한테 노세원님 약간 늙은 원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저기 좀 이따 선생님 보여줄 건데 하회 별신구 타령인가? 거기 보면은 뭐 우리 아버지가 뭐 4대 부집할 때 야 우리는 8대 부집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언어유희라 볼 수 있고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말장난하는 것도 거의 다 언어유희입니다. 뭐 명탐정 코난인데 뭐 명탐정 고난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언어유희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북각 선생이 이제 딱 앞을 봤더니 호랑이가 없어졌어. 동도 텄어요. 그럼 여기서 진정한 반성을 했다라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야겠죠. 내 북각 선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봤더니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뭐냐 농부가 봤어요. 아침 일찍 밭을 갈러 온 농부가 마주신데 어쩐 일로 나오셨죠? 그랬더니 이렇게 크흠 다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뭐야? 산책을 나왔다고 변명하면 다시 위선을 떨죠. 이게 여러분 반각본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그 뭐죠? 호질의 전문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반각본 전기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었던 디지털 전기수 있거든요. 디지털 전기수는 우리 남학생 중에 우연이가 만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기수 다른 친구들도 잘했는데 남학생 중 우연이가 만든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눠볼 이야기는 연암 박지원의 고전소설 호질입니다. 호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호질의 작자는 박지원, 연대는 조선 연족대, 갈래는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이고요. 시점은 많이들 아실만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며 우의적인 성격입니다. 구성은 순차적 구성을 이루고 있고요. 소설의 내용을 보자면 소설의 시작에는 호랑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배고픔을 느끼는데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귀신이 된 인간인 창귀들이 호랑이에게 먹잇감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창귀인 굴각은 술에 취한 인간을 잡아먹자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 창귀 이올은 의원과 무당을 잡아먹자고 추천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귀인 유코는 선비를 추천합니다. 유콘의 추천을 듣고 호랑이는 아랫마을로 향합니다. 그 마을에는 학자로 존경받는 북과 선생이 있었고 정절을 잘 지켜 천전태도 칭호를 받았고 땅까지 하사받은 동리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리자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은 각각 성이 다 달랐습니다. 여기서 동리자는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절은 지킨다는 의미는 함부로 남자를 사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5 아들의 이름이 다 다른 것을 보아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동리자의 5 아들은 동리자의 방에서 북각선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리자와 북각선생이 위례하는 것을 보고 북각선생 같은 분이 저런 짓을 할 수 없다며 저건 필히 여우가 둔갑한 것이 분명하다며 동리자의 방을 습격합니다. 북각선생을 허벅지겁 도망을 치다가 들방에 있는 똥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때마침 먹이를 찾아 내려온 호랑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북각선생은 호랑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온갖 아부를 떱니다. 이때 호랑이는 북각선생에게 위선적인 태도와 인간들의 파렴치한 행동 등을 부정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호랑이는 북각선생을 잡아먹지 않고 사라집니다. 북각선생은 한참 절을 하다가 호랑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새벽 일찍 일을 하러 가던 농부가 북각선생을 보고 왜 절을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북각선생은 시치미를 떼며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아무리 두터워도 조심스럽게 뒤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위선적인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호질은 북각선생과 동리자의 이중적인 행동을 의인화한 인물인 범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당시 양반계층의 부패한 도덕관념과 허위의식,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부도덕성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설명 잘했죠? 자, 그러면 EBS 책 보면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지문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120쪽 한번 펴주세요. 자, 120쪽 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선생님 편집이 불가되어 있는 파일이라서 펜이 이렇게 누르면 또 지워져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고전술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서 스토리라인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물 간의 가족 관계도 그리듯이 족보 그리듯이 가계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관계도 사실 이 작품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한번 그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북각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미래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자, 북각선생 나왔고 과부 나왔고 범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야. 일단 북각선생, 북각, 그 다음에 과부. 사실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유학자가 어떻게 과부랑 어울려? 그냥 여자도 아니고, 그쵸? 도덕적으로 질타받을 수 있잖아. 여기에 누가 내려와요? 범. 범은 호랑이죠?
제목 자체가 호랑이의 꾸짖음 호질이니까 호랑이. 이렇게 마을로 내려옵니다. 근데 북각 선생은 뭘로 유명하냐? 학식이 높아. 굉장히 명망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과부는 뭐 이 얘기는 없네요. 과부 그 동리자인데 동리자 어쨌든 그 열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품 전문 보시면. 자, 북각 선생은 몹시 놀라. 북각 선생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했다. 그쵸? 왜 내가 그동안 내가 떳떳한 짓을 했으면 남들이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잖아. 근데 자기가 유학자로서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니까 두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여러분 어떤 모습이야? 해악적이죠? 왜? 북학 선생 뛰어난 유학자가 지금 귀신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이러고 가는 거잖아. 그쵸? 다리 여기 올려놓고 가는 거잖아.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똥통에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선비들이 똥과 같다라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드디어 범과 마주쳤네요.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완전 사람이랑 똑같네. 이래서 의나라고 얘기한 것 같고 애들이 나 우의적 표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네요. 요 앞에 나왔던 방각본 정기수랑 디지털 정기수 정리한 친구들이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이었으면 그 당시 선비들을 다 지칭한다 볼 수도 있겠죠.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학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막 머리를 조아리는 거 살려달라고 그럼 뭐래? 절을 3번이랍니다. 그다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자, 지가 범을 만난 적이 언제 있다고? 그쵸? 갑자기 범의 덕이야말로 뭐야? 지극 아주 극한에 다다른다.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다.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대인 큰 사람은 뭐야? 호랑이의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는데요. 제왕 왕들은 그 호랑이의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호랑이의 효성을 본받고 그다음 장군들은 그 위엄을 취하지요. 호랑이 너는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대인은 이걸 배우고 제왕은 이걸 배우고 그다음 뭐 자식들은 이걸 배우고 장수는 이걸 배워. 명성이 마치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서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 자옵니다. 자식 엎드려 빌면서 뭐라는 거야? 저는 천한 신하고 당신은 뭐야 용과 나란히 드높아서 높은 군주 중 하나니까 아랫자리에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아첨을 하고 있네요.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어떻게 꾸짖었나 계속 보도록 합시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는 유라더니 끝나고 설명해 줄게요. 유는 유라더니 보면 이게 유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한자 다르죠? 근데 어때? 소리가 같죠? 동음이어입니다. 동음이어. 동음이어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얘기죠.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뭐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그동안 보면은 인간들은 평상시에 나쁜 일에서 다 호랑이 핑계를 대더니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하여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비판하고 있죠.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호랑이 얘기하고 있네요.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이걸 보면 뭐 인물성 동론이라 해서 뭐 이런 철학적 얘기도 하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인물성 동론. 그러니까 뭐야? 인간과 동물의 성질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악할 것이다. 사람이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내가 아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삼강오륜이죠. 벗어나지 않고 내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뭐 좋은 얘기인 것 같네요. 벗어나지 않는다. 자, 네가 평상시에 말하는 거 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해. 삼강오륜에 벗어나지 않는 얘기만 해. 그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 얘기만 해. 근데 웃긴 건 뭐냐? 그런데도 도읍일 때 마을에 보면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코가 잘렸나 봐. 형벌로 그렇죠?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 뭐냐면 여기 딱 낙인 찍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혹시 드라마 추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비들 여기 낙인 찍어 죄인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자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지 않는 사람들이다. 야 사람이란 놈들은 말로는 삼강오륜 맨날 얘기하면서 어떻게 니네 형벌이 있는데도 코 잘린 놈, 발 잘린 놈, 얼굴에 낙인 찍은 놈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냐라는 거야. 니들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을 날마다 실수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으나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야
인간 세상에는 그런 벌도 있고 형벌도 있어. 근데 나쁜 놈이 판쳐. 근데 우리 범은 뭐야? 그런 형벌조차 없어. 왜? 인간처럼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야, 사람보다 낫지 않니? 이건 뭐야? 한마디 어떻게 보면 또 이와 반대되는 인물성 이론이죠. 인간과 동물의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사람 먹는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나무를 먹진 않는데 그렇죠? 뭐 끓여 먹긴 하지.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물란하게 즐기자면 사람 비판하는 거야. 사람처럼 술 먹고 풍기를 물란하게 하지 않아. 그다음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약자한테도 약하게 군다는 얘기지. 사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야 돼요.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강약 약강이 굉장히 많죠.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굴지도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물론 호랑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에서는 나 노루 먹어. 사슴도 먹어. 그럼 들판에서 때로는 말이나 소도 먹어. 하지만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데 급급해하거나 사람처럼 음식을 놓고 사람과 다툰 적이 없어.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재산을 놓고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 어때? 갖고 있는데도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않은가? 아니한가? 라고 하면서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범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자, 범이 그냥 자기 산에서 노루나 사슴만 잡으면 니들은 범을 미워하잖아. 근데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 부른다. 그쵸? 자기들 재산 축냈다 이거잖아.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니들은 니네 이익에 따라서 원수로 칭하고 너희들의 이익에 문제가 없으면 원수로 칭하지 않고 니네 그때그때 너무 태도가 다른 거 아니니? 라고 비판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구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날마다 도살하여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쇳불이나 말에 갈기쳐 당기시는 사람 참 잔인해. 야, 말이나 소가 술에 끈다라든지 혹은 주인을 따르는 그런 게 없었으면 니네 뭐해? 다 늙고 이러면 다 도살해서 먹어버리잖아. 심지어 솥불 말에 갈기조차 안 남기잖아. 막 그걸로 가죽 만들고 가방 만들고 지갑 만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해. 근데 니네 욕심은 끝이 없어. 니네 말 소뿐만 아니라 내 양식인 뭐야? 사슴이나 노루까지 침탈해.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게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놓아줘야 되겠느냐. 야, 너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내가 너를 잡아먹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니? 아니면 놓아주는 게 공평하겠니? 이게 공평하다는 얘기죠. 무릇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라고 부르는 거. 이거 도적할 때 그 도자입니다. 도둑도자야. 라 부르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뭐야? 내 거 아닌데 훔치는 걸 도둑이고 그다음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걸 적이라고 하는데 도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적이라는 얘기지.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 뭐와 같다? 도적과 같다. 심지어는 돈을 뭐라 불러? 형님이라 부르고 물질 만능주의 비판하고 있네요. 형님이라 부르거나 아내를 죽이고 장수자를 얻으니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아내도 죽인다는 얘기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다음 장수자를 얻으니 어떤 장군자를 얻어내니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니들하고 인륜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 그런데다 심지어 얼마나 욕심하냐. 황충에게서 먹을 것을 황충이 뭐냐면 이게 충이 벌레 충자거든요. 황충이 여러분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뚜기과의 곤충인데 어쨌든 곤충에게서 먹을 것도 빼앗고 그렇죠? 누에한테서도 뭘 빼앗아? 옷을 빼앗고 심지어 우리는 뭐해? 벌이 먹어야 될 꿀까지 뺐잖아. 그래서 니들은 욕심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호랑이 보면 호랑이는 사슴이랑 노루 정도만 먹으면서 그냥 자신의 주어진 주변 환경에 만족을 하잖아. 근데 사람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야?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고 어떤 걸 추구한다라는 그 비판하는 거죠.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참아하지 못할 짓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난 동족은 안 잡아먹어. 동족을 해치진 않아. 동족에 피해는 안 끼치 이런 얘기죠.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하는 거야. 최소한의 살생만 하는 거야. 네, 어때? 여러분들은 사람은 노루나 사슴도 필요 없어. 근데도 니들이 잡은 게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량 나와 있네요. 이러다 계속 엎드리고 빌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호랑이가 사라진 걸 눈치채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북각 선생은 계속 용서 빌다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넙죽 엎드리고 물러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맹자의 또 멋있는 말 하려고 그러네 그쵸? 맹자의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게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뭐야? 맹자에 보면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게 새롭게 다시 깨끗하게 태어나면 황골 탈 때 그런 사자성어 느낌이에요.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이 천한 신하는 네 밑에서 길 거야. 네 밑에서 널 모실 거야. 그래서 다시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비판할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살려줘 이런 얘기죠. 하였다.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었다. 쳐다도 못 봤나 봐. 죽일까 봐. 그렇죠? 실로 황공이 하며 없어졌는데 그렇죠? 두 손 맞잡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살펴보았더니 동쪽이 훤히 밝았고 여러분 시간이 흘렀네. 시간이 경과했네요. 그렇죠? 시간이 경과했어. 동쪽 해가 떴다는 얘기잖아. 훤히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자 그러면 지가 지금 범한테 얘기했던 거 지키기 위해서 나 그동안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서 좀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다시 변신하나 봅시다. 왜 위선적인가? 아침에 밭을 갈던 어떤 농부가 선생님은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똥 묻은 거면 좀 눈치 좀 챘어야 되는데 바보야 얘도. 하고 물었더니 북각 선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약간 선비처럼 구는 거지 다시. 네 들었노라. 뭐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뭐야? 사람은 겸손해야 되니까 몸을 굽혀야 되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 없네 라고 말이다. 땅이 아무리 두텁다고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뿐사뿐 조심히 걸어야지 한마디 뭐야? 모든 일을 다 겸손하게 처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경배 드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랑이 앞에서는 또다시 어때? 딴판으로 변해버렸죠. 이래서 위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았을 텐데 언어 유희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뒤에 넘어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잠깐 보시면 자 기역미음에 대한 설명 적지 않은 것은 자 이게 페이지를 넘기기 애매해서 선생님 이게 편집 가능한 거 왔다 갔다 할 텐데 편집이 이게 지워지는 거라서 그냥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볼까 위장하는 거 맞죠? 스승인데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맞겠죠? 맞네요. 그 다음 니은 대문을 나서다 줄다름치다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위기에서 벗어나 실수는 우리가 일부러 구덩이에 빠지지 않잖아. 그쵸?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해양미를 느껴야 돼. 해양미. 디귿 여기서 어디냐?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위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당황한 판단을 잃었다? 사실 순간적이란 말은 뭐 그런 얘기겠어 그냥 약간 근데 당황하여 판단을 잃었다? 아니죠. 당황 판단을 잃었으면 막 도망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살려달라고 비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은 모습은 좀 아니죠. 좀 애매하니까 세모로 놉시다 일단. 리얼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게 싸웁니다.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짐승의 덕을 과장하는 거 맞죠? 물리적 힘 호랑이가 더 세잖아 물리적으로. 앞에 비커먼 모습 맞죠? 미음은 뭐냐? 이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서 모시고 자옵니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된 겸손 많죠? 여기선 진실된 겸손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거짓된 겸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만 보고서 사실 알 수가 없지. 근데 우리 주어진 부분 싹 읽어보면 거짓된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러 아첨하는 모습 맞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게 3번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우화. 아까 선생님이 우화까지 봐야 되나 했는데 우화가 맞나 보네요. 그렇죠? 어쨌든 우의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우화라고 봐도 되나 보다. 자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A에서 찾아 정리한 것을 적절히 아는 것은 나와 있네요. 봅시다.
자, 우화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우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동물이나 식물 혹은 사물의 인간성을 부여하여,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인간성을 부여해서 그런가 봐. 부여하여 그들의 행동이나 말로써 인간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사실 우화 자체가 애초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우화예요. 어떤 경계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이중 인간성을 부여받은 동물이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에서는, 여기서 그렇죠, 호랑이가 인간 사회 비판하잖아.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구도가 역전돼요. 원래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게 역전됐다.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얘기죠.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물의 가진 특성들이 미덕, 아주 좋은 곳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윗글에서는 그런 구도가 어떻게 드러난지 찾아봅시다. 돼 있네요. 자, 음식을 두고 다투지 않는 범. 얘네 그랬죠? 그 뭐였지? 먹을 만큼만 잡아먹었잖아. 얘네 사람들과 다르게 뭐 더 잡아먹지 않았잖아. 특성이 남들과 끊임없이 다투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얘기할 수 있겠네. 먹을 것에 급급해하지 않는 범의 습성. 이것도 나왔었죠, 여러분들? 벌레에서까지 먹을 것을 얻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 맞죠? 황충했겠어. 뺏어온다 돼 있어. 맞고. 형벌의 제도가 없는 동물 사이의 모습. 형벌 없다 그랬지. 근데 인간 세상에서 형벌이 있는데도 코 잘린 놈, 발 잘린 놈, 뭐 여기 낙인 찍힌 놈 있다 그랬잖아. 형벌이 있어도 악행이 지속되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이 드러나는 거 맞고. 그다음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고 했죠. 앞에 보시면 는 동물의 성질이 술을 담가먹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 맞죠.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 여러분 이런 얘기 있었나? 오륜과 사강을 입으로 떠들어대지만 지키지 않는 건 누구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사람. 여기까지 봐야겠네. 사람이 지키지 않는 거죠. 동물이 안 지킨다는 얘기 없었어. 반대되니까 오히려 지킨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동물은 입으로 떠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거야. 본성이 오륜과 사강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틀렸네. 이게 틀렸네. 그렇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넘어와서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번. 비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는 뭐냐 여러분들? 지문 보시면 121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는 줄 알고 계속 빌었더니 일어나면 호랑이가 없어. 그러던 중 밭을 갈러 가던 농부를 만나가지고 위선 떠는 장면 있죠? 그 장면입니다. 북학 선생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 학식을 자랑하려고, 아까 뭐 맹자 얘기했잖아요. 맞는 것 같고. 북학 선생은 범의 말을 듣고 나서도 자신의 이성, 그쵸? 반성하는 것 같았는데 농부한테 하는 거 보니까 반성하지 않는 거죠. 맞고. 농부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북학 선생의 성격이 부각되는 거 맞죠? 체면을 중시하니까 또 앞에서 위선적으로 구는 거잖아. 4번. 범이 가고 난 후 북학 선생은 또다시 아첨을 일삼는 변함없는 면모? 농부한테 아첨했나요? 아니죠. 또다시 아첨을 일삼는 변함없는 면모가 아니라 다시 위선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면모를 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틀렸네. 4번이 정답이겠네. 5번. 범이 있는 줄 알고 예를 갖추어져라는 북학생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그쵸? 여기 비 위에 보면 한참 숨을 쉬고 계속 빌잖아. 근데 아무런 명령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황공에서 또 두 손 맞잡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해학적인 부분이 드러난 거 맞죠? 모습을 유발하고 있다. 맞습니다. 넘어와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범과 보기의 개의 말의 공통점 적절한 것은, 금수의 이록은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 신소설이라 불러요. 신소설.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 그때쯤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게 1907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금수의 이록은 뭐냐면, 금수가 여러분들 이게 짐승들이거든.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얘기야. 온갖 짐승들이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개옷이다. 나는 꽃게야. 지금 무장공자라 하는 문제로 연설할 터인데, 무장공자, 무 없을 무, 장, 우리 그 소장 대장 있죠. 소장이 없는 공자. 그러니까 우리 개 딱지 해보면 얘네 내장 기관이 없다라고 봐야죠. 인간에 비하면. 그쵸? 있나? 어차피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 개 뜯어보면 하는 문제로 연설할 터인데, 무장공자라 하는 말은 창자 없는 물건이라 하는 말이니, 옛적에 포박자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포박자라는 사람이 있었나봐. 하는 사람이 우리 개 족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 했으니 대단히 무례한 말이다. 야, 옛날에 포박자라는 놈이 우리 개한테 뭐라 불렀어? 무장공자라 불렀는데 아주 무례한 놈이야 이 자식.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어? 물어보죠. 야, 우린 창자 없고 니네만 있냐? 물어보는 거죠. 사실 사람 창자 있잖아. 그렇죠? 근데 시방은 지금이란 뜻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야, 니네 창자 있으면 뭐해? 옳은 창자 가진 몇 명인데. 그렇죠?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소. 의복은 능라주의로 지르르 흐르게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겉모습 번지르하다니 사람이
다 가죽만 사람이지 그 속에는 똥밖에 없어. 사람 비판하고 있네. 사람은 겉만 꾸밀 줄 알지 속은 다 더럽다는 얘기야.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보면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자, 사람다운 놈이 몇 명 없다는 얘기야.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시시비를 딴다는 얘기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하여도 모르는 채 한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우리한테 창자 없다고 하는데 니들 창자 있다고? 그래 있겠지. 근데 니들 창자 중에 멀쩡히 몇 개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있네요. 윗글의 번각 보기의 개의 말의 공통점. 기존에 어떤 공책 이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뭐 궁금증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단수도 아니고. 인간이 자신에 대한 평가 부당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통에 밝혀 있다. 범도 보시면 호랑이도 보면 어디 있어?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다. 그 밑에 내려보시면 A 중간축에 보면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여기. 그다음 또 밑에 A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A 밑에 두 번째가 아니라 120쪽에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죠 여러분들. 맞다 볼 수 있고 여기도 보면 몇 명이나 되겠소 창자가 있어 물어보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정답 2번이겠네. 규범을 지키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함을 질문을 통해 역사라고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성과학을 가르는 기준 이것도 아니죠. 5번 그간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품도 다 봤고 문제도 다 풀어봤죠. 그럼 언어유희 1학기 때 배웠던 게 있는데 선생님 잠깐 간단히 한번 정리해봤어요. 언어유희 잠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좀 핵심 내용들 정리해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유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유희란 뭐냐, 언어를 가지고 논다란 얘기야. 이게 정의를 봤더니 언어유희 또는 말장난이란 동음이어나 가군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꾸미는 말의 표현을 의미한다. 현대에 사용하는 표현이 드립과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말장난 많이 하잖아 그쵸? 근데 종류를 봤더니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뭐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그 다음에 뭐 말의 배치를 바꿔서 하는 언어유희, 그 다음에 발음의 유사성의 언어유희 이런 게 있는데 1학기 때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봤더니 동음이라는 언어유희 우리 아까 봤던 호진에 나온 거죠. 유는 유라더니 뭐야? 유학자는 아첨을 많이 한다더니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봉사활동에 나온 것 같은데 운봉의 갈비를 딱 가리켜요. 그 사람의 갈비뼈 있죠.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나 소갈비 먹고 싶어, 나 갈비 먹고 싶어, 우리 먹는 갈비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 둘이 한자가 다를 거야 아마. 그 다음 말의 배치를 바꿔서 하는 언어유희, 어우 추워라 문 들어온다, 이거 아마 춘향전에 나오는 표현일 겁니다. 문 들어온다 원래 뭐야? 이 부분에 추워라 이 부분에 있네 그쵸? 원래는 바람이 들어오는 거고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인데 바꿨죠. 그 다음에 물 들여라 목마른다인데 목마른다 물 들였는데 이것도 지금 바꿔놨죠. 이런 게 바로 도치를 이용해서 하는 언어유희입니다. 그 다음 발음의 유사성의 언어유희. 발음 유사성은 발음이 유사한 걸 이용했다라는 얘기야. 봉산탈취에 보면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이거 보면 여러분 옛날에 생원 진사라고 해서 그 과거 시험 1차 합격하면 생원, 또 그 다음 합격하면 진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 노생원이에요. 근데 이거랑 발음이 유사하다 그래서 뭐야? 노세원님, 늙은 원님이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노세원님. 그 다음 이런 게 뭐 발음 유사성이 이런 거고, 그 다음 하의 별식으로 탈류 봤더니 선비 양반 나오죠. 멋있나? 말해봐. 나는 4대부의 자손인데 말싸움 안 해요. 뭐라고 해? 멋이 4대부? 나는 8대부의 자손일세. 여러분 8대부가 있어? 없잖아. 4대부는 양반이 곱하기 2한 거잖아. 8대부는 또 뭐냐? 8대부는 4대부의 갑절이지. 그럼 또 양반이 뭐라고 하냐? 나는 할아버지 문화시중이거든. 우리 할아버지는 문화시중. 그 옛날 그 자규지 높은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 문화시중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인데 뭐야? 하를 대자로 바꿔놓고 중을 대로 바꾼 거죠. 언어유희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유희라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호질의 핵심 내용 선생님이 요약한 거 한번 간추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일단 호질은 애초에 박지원이 쓴 소설인데 한문 소설에 들어간다. 내가 우화소설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어. 내가 아까 우화소설 약간 의식을 부었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우화소설 왜 호랑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니까 의인화 소설, 의인한 거 맞다. 풍자 소설, 그쵸? 누구지? 여기 여러 인물들 풍자하죠. 범의 역할과 상징, 작가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당대 지배층의 위선, 부도덕함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철학적인 게 나온다 그랬잖아. 호랑이랑 뭐 사람 얘기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그런 성질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뭐 인물성 동론이다, 인물성 이론이다,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누구? 북학 선생과 동리자. 근데 동리자 아들과 농부도 표리부동은 아니지만 비판은 풍자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다음 당근이 한마디 그 당시 서민들이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반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거야. 박쥐가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범이 호랑이가 꾸짖는 이유는 뭐야? 당대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핵심 정리랑 주제랑 써놨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어진 내용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줄거리를 파악하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능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언제든지 주어진 작품 내용만 줄거리화 할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왜 줄거리를 자꾸 강조하냐? 우리가 반각본 전기수, 디지털 전기수 하면서 줄거리를 정리했었잖아. 줄거리를 아는 작품이 나오면 내가 그 부분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이해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소설이나 고전소설은 줄거리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머릿속에 줄거리 스토리텔링 남겨놓은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학교 못 넣는데 이렇게 종소리 들으니까 정겹죠? 그래서 잠깐 일시 멈춤하려다가 한번 다 와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꼭 19일 날 아무 일 없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이 아마 원격 수업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더 길어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제 원격 수업 그만하고 싶어요. 작년에 많이 했잖아. 올해는 만나서 좀 수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강히 잘 있고 우리 학교 개학하는 날 보도록 합시다. 안녕.